11월 25일 세계는 글로벌 전략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중대한 사태를 목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격적으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사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해협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이 통화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최고조에 달한 긴장감으로 팽배해진 바로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워싱턴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후 문서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인용하며 대만 문제를 완수되어야 할 지연된 국제적 책무로 프레이밍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워싱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대만이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고유 영토라는 신호를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적인 외교 문법에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틀에 박힌 강경 발언을 거의 하지 않으며 항상 정면으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는 의도적인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는 바로 그 침묵의 공백이 행동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만 정책은 중국과의 정면 대결 양상이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모든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이며 심지어 침범할 수 없는 레드라인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화를 아주 좋았다거나 매우 강력했다고 호평했지만 정작 대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그가 공개적 대립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태세를 전환하여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위한 유연한 공간을 확보한 방식이라고 해석합니다. 베이징은 이러한 침묵 속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타이완 해협의 판도를 재편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제스처 배후에는 베이징을 옥죄고 있는 구조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급락하고 실업률은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은 연쇄적인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이탈하고 첨단 기술 분야는 봉쇄되어 접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건 것은 전략적 신호 발신일 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체스판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수비 동작이기도 합니다. 초강대국이 80년 전의 낡은 문서를 인용해 영유권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 이상 평범한 정치 게임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정통성 쟁탈전입니다. 이 판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침묵함으로써 베이징이 의도를 먼저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강경 발언으로 위협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전략적 판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시도한 것입니다. 베이징은 차기 백악관 주인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대만 통일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갈 의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 전략입니다. 강경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전략적 포위망을 회피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베이징은 국제사회의 시선 앞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목할 점은 미중 간의 전략적 한라인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베이징이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확전될 수 있는 시대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선제적으로 연락한 것은 상당한 함의를 지닙니다. 이는 베이징이 여전히 워싱턴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고립되거나 연결이 차단되지 않았고 특히 글로벌 권력 게임에서 배제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국제 전략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합니다. 강경한 외교 성명이나 논평 하나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협보다는 대화의 뉘앙스를 담은 이번 전화통화는 베이징이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심리를 방어하며 동요하는 중산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그의 전략은 대만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모든 발언은 협상 테이블 위의 칩이며 대만 카드는 비공개로 간직해야 할 비장의 무기인 조커입니다. 그가 대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약점이 아니라 시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미국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며 수백만 노동자,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보다 트럼프는 자신이 주도권을 쥔 주제들, 즉 펜타닐 마약 문제와 농산물, 그리고 관세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2016년 대선 승리를 견인했던 전략적 유권자 그룹을 겨냥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기에 트럼프는 굳이 다시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산된 침묵만으로 그는 베이징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강제했고 다음 수를 서두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발휘해
유권자들에게 오직 자신만이 중국으로 하여금 먼저 접근하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반응하는 입장에 머무는 반면 트럼프는 대화를 위해 선택받은 자로 비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대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미국 주식시장이 수백억 달러를 잃을 수 있는 세상에서 트럼프는 베이징과의 조기 충돌이 글로벌 공급망, 특히 미국이 여전히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에 부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공격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과 위상만으로도 베이징이 먼저 대화를 요청하고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그 모습은 권력의 상징으로 비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한편 베이징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같은 역사적 문서를 인용하며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기기 어려운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두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선언문 속의 중국은 1949년 이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장제스 총통 치하의 중화민국 정부를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서명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정권이 자신들이 탄생하기 전에 서명된 문서를 근거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베이징 논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대만 외교부는 이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전후 문서에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며 무력을 사용해 통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타이베이의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의 선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중국이 역사를 인용할수록 국제사회는 전체 기록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베이징이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전시의 정치적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무대에서는 중국이 발언권을 무기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일본이 대만에 개입할 경우 그 행동은 침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외교부 장관 또한 누구든지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대립은 이로써 국제법과 외교적 압력, 그리고 전략적 계산이 교차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 주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전략에서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적 시점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전술적 선택입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만 관련 주장은 실질적으로 확고한 근거가 빈약합니다. 국제법상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한 행동이 침략으로 간주되려면 개입 대상 지역이 공격받는 국가의 주권에 명백히 속해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국제 문서는 아직 부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토대를 마련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대만의 주권을 중국에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는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이 결의안은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베이징에 대만을 무력으로 강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이나 판결 또는 국제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엔 헌장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결권 원칙은 현대 국제법 체계의 핵심입니다. 대만의 각종 여론 조사와 정치적 성명에서 대만 주민들은 중국 본토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 통일을 위한 모든 시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국제법을 근거로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대만이 분리할 수 없는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주장이 미사일 공격이나 봉쇄와 결부될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반중 국가들의 주장, 즉 이것이 노골적인 침략 행위라는 비난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대만 개입 시 이를 침략자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따라서 주로 언론을 통한 억지 전략의 일환일 뿐 국제적 기준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만약 도쿄가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면 논쟁의 프레임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가에서 누가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는가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간의 대조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둘 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국과 사실상 독립된 실체 간의 영토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론과 법적 근거는 판이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록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나름의 법적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분리주의 지역들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군대의 통제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서방은 이를 법적 쇼라고 일축하지만 적어도 크렘린은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왜곡된 법적 외피라도 구축하려 애썼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주권 국가를 명분 없이 침략했다는 비난을 내부적으로나마 희석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에서 유사한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없습니다. 섬에는 친중 분리주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만 내 어느 지역도 본토 귀속을 원한다고 선언한 바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조작하기 위한 위장된 국민투표 계획도 전무합니다. 특히 대만의 정치 및 사회 시스템 전체가 지도층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력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법적 명분을 조작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로 귀결됩니다. 중국이 공격을 개시한다면 그 행동은 세계적으로 명백한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 확실시되며 내부적, 법적 논리로 위장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제법 준수가 강조되는 시대에 이는 중국의 이미지와 외교적 위상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가 직면하지 않는 자연적 장벽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약 130km에 달하는 타이완 해협은 상륙작전을 가로막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곳의 기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해류가 거세며 이 해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군에 의해 물샐 틈 없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작전상 사소한 오판 하나만으로도 상륙작전 전체가 초동 단계에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육상 국경을 통해 기계화 부대를 우크라이나로 진격시킬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은 대만으로 연결되는 육상 보급로가 전무합니다. 모든 공세는 악천후와 집중적인 방어 사격 속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격 부대는 대만군이 배치한 대함 미사일과 해안 포병 그리고 현대식 방공 시스템의 이상적인 표적이 될 것입니다. 실패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1949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점령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진먼도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장비와 공군 및 해군 지원 부재로 인해 상륙부대는 해변에서 국민당군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실패한 상륙작전은 오늘날까지도 베이징의 전략적 기억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1949년 구닝터우 전투의 교훈은 여전히 중국 군부 지도자들에게 악몽과 같습니다. 당시 작전이 국민당의 방어 태세를 탐색하기 위한 국지전이었다면 현대 대만의 시나리오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입니다. 이는 가혹한 기후 조건과 적의 강력한 화력하에서 수행되는 사상 최대의 해상 공격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달리 대만 해안은 군사작전에 유리한 지형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이 갯벌이며 수십 년 전부터 요새화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밀집된 도시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섬 중앙에는 험준한 산맥이 종단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타이중 같은 대도시들은 이미 시가전 시나리오에 대비해 요새화되었습니다. 정규군 외에도 대만에는 수백만 명의 민병대와 예비군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전 국민 방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개전할 경우 작전이 전략적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상륙 단계에서조차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심리적 지정학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격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법적 근거 전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국제법 학자들과 전략 분석가들은 중국이 대만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빈번히 인용하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같은 전후 기초 문서들을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은 현대 국제법 기준에 따른 주권 이양 조약이 아닌 전시 상황에서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선언문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종전 후에도 승전국들 사이에서 대만을 어떤 중국 체제, 즉 중화민국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 양도하는 것을 명문화한 공식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이징이 즐겨 인용하는 법적 무기인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가 사실상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주체가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임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결의안은 대만의 주권 귀속에 대해서는 침묵했으며 대만이 하나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규정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는 부재합니다. 베이징이 다자 포럼에서 반복해온 주장은 일방적인 독해일 뿐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주권 주장의 법적 근거로 역사 논리를 내세울수록 베이징은 오히려 세계가 망각되었던 법적 문헌들을 다시금 발굴하고 검증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정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중국이 중화민국으로부터 주권을 계승했다는 선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중화민국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국가 수립 초기부터 그 합법성을 부정해온 정권입니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단순히 대만이 중국의 영토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의 합법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 권리를 계승할 법적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전환은 중국의 전략적으로 불리한 변곡점입니다. 이는 베이징 법적 논리의 내재적 모순을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현미경 검증에 직면한 중국은 주권 논리를 방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한때 반동적이라고 부정했던 체제로부터 권리를 전면적으로 계승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이는 중국 대만 정책의 뚜렷한 아킬레스건이며 법적 외교적 전선에서 반격을 허용하는 허점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혁명과 구질서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이 중화민국 시대의 문서들을 영토 소유권 정당화의 근거로 차용하기 시작하자 관측통들은 중국 법적 전략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적 태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법적 논증에서조차 일관성을 결여한다면 그 국가가 제시하는 전략적 비전을 세계가 수용하도록 설득하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 전략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과거를 이용해 현재를 정당화하려 할수록 미래에는 더욱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같은 폭발력 있는 이슈에서 역사적 주장과 국제법, 그리고 지정학적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전례 없는 전략적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전략적 침묵을 고수하고 협상 가능한 의제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는 따라서 단순한 외교적 의뢰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 심리와 정치적 셈법, 그리고 국제법적 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략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험대입니다. 동시에 비선형적 갈등의 시대에는 말과 침묵이 글로벌 체스판에서 동등한 무게를 지닌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베이징이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전시의 정치적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무대에서는 중국이 발언권을 무기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일본이 대만에 개입할 경우 그 행동은 침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외교부 장관 또한 누구든지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대립은 이로써 국제법과 외교적 압력, 그리고 전략적 계산이 교차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 주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선 안 됩니다. 트럼프의 전략에서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적 시점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전술적 선택입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만 관련 주장은 실질적으로 확고한 근거가 빈약합니다. 국제법상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한 행동이 침략으로 간주되려면 개입 대상 지역이 공격받는 국가의 주권에 명백히 속해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국제 문서는 아직 부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토대를 마련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대만의 주권을 중국에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는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이 결의안은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I4 Civil August 408 베이징의 대만을 무력으로 강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이나 판결 또는 국제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엔 헌장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결권 원칙은 현대 국제법 체계의 핵심입니다. 대만의 각종 여론조사와 정치적 성명에서 대만 주민들은 중국 본토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 통일을 위한 모든 시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국제법을 근거로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대만이 분리할 수 없는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주장이 미사일 공격이나 봉쇄와 결부될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반중 국가들의 주장, 즉
이것이 노골적인 침략 행위라는 비난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대만 개입 시 이를 침략자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따라서 주로 언론을 통한 억지 전략의 일환일 뿐 국제적 기준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만약 도쿄가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면 논쟁의 프레임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가에서 누가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는가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간의 대조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둘 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국과 사실상 독립된 실체 간의 영토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론과 법적 근거는 판이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록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나름의 법적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분리주의 지역들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군대의 통제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합병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서방은 이를 법적 쇼라고 일축하지만 적어도 크렘린은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왜곡된 법적 외피라도 구축하려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주권 국가를 명분 없이 침략했다는 비난을 내부적으로나마 희석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에서 유사한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없습니다. 섬에는 친중 분리주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만 내 어느 지역도 본토 귀속을 원한다고 선언한 바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조작하기 위한 위장된 국민투표 계획도 전무합니다. 특히 대만의 정치 및 사회 시스템 전체가 지도층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력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법적 명분을 조작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로 귀결됩니다. 중국이 공격을 개시한다면 그 행동은 세계적으로 명백한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 확실시되며 내부적 법적 논리로 위장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제법 준수가 강조되는 시대에 이는 중국의 이미지와 외교적 위상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가 직면하지 않는 자연적 장벽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약 130km에 달하는 타이완 해협은 상륙작전을 가로막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곳의 기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해류가 거세며 이 해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군에 의해 물 샐 틈 없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작전상 사소한 오판 하나만으로도 상륙작전 전체가 초동 단계에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육상 국경을 통해 기계화 부대를 우크라이나로 진격시킬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은 대만으로 연결되는 육상 보급로가 전무합니다. 모든 공세는 악천후와 집중적인 방어 사격 속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격 부대는 대만군이 배치한 대한 미사일과 해안 포병 그리고 현대식 방공 시스템의 이상적인 표적이 될 것입니다. 실패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1949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점령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진먼도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장비와 공군 및 해군 지원 부재로 인해 상륙부대는 해변에서 국민당군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실패한 상륙작전은 오늘날까지도 베이징의 전략적 기억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1949년 구닝터우 전투의 교훈은 여전히 중국 군부 지도자들에게 악몽과 같습니다. 당시 작전이 국민당의 방어 태세를 탐색하기 위한 국지전이었다면 현대 대만의 시나리오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입니다. 이는 가혹한 기후 조건과 적의 강력한 화력하에서 수행되는 사상 최대의 해상 공격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달리 대만 해안은 군사작전에 유리한 지형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이 갯벌이며 수십 년 전부터 요새화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밀집된 도시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섬 중앙에는 험준한 산맥이 종단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타이중 같은 대도시들은 이미 시가전 시나리오에 대비해 요새화되었습니다. 정규군 외에도 대만에는 수백만 명의 민병대와 예비군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전 국민 방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개전할 경우 작전이 전략적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상륙 단계에서조차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심리적 지정학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격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법적 근거 전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국제법 학자들과 전략 분석가들은 중국이 대만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빈번히 인용하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같은 전후 기초 문서들을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은 현대 국제법 기준에 따른 주권 이양 조약이 아닌 전시 상황에서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선언문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종전 후에도 승전국들 사이에서 대만을 어떤 중국 체제, 즉 중화민국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 양도하는 것을 명문화한 공식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이징이 즐겨 인용하는 법적 무기인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가 사실상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주체가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임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결의안은 대만의 주권 귀속에 대해서는 침묵했으며 대만이 하나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규정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는 부재합니다. 베이징이 다자 포럼에서 반복해온 주장은 일방적인 독해일 뿐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주권 주장의 법적 근거로 역사 논리를 내세울수록 베이징은 오히려 세계가 망각되었던 법적 문헌들을 다시금 발굴하고 검증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정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중국이 중화민국으로부터 주권을 계승했다는 선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중화민국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국가 수립 초기부터 그 합법성을 부정해온 정권입니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단순히 대만이 중국의 영토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의 합법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 권리를 계승할 법적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전환은 중국의 전략적으로 불리한 변곡점입니다. 이는 베이징 법적 논리의 내재적 모순을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현미경 검증에 직면한 중국은 주권 논리를 방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한때 반동적이라고 부정했던 체제로부터 권리를 전면적으로 계승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이는 중국 대만 정책의 뚜렷한 아킬레스건이며 법적 외교적 전선에서 반격을 허용하는 허점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혁명과 구질서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이 중화민국 시대의 문서들을 영토 소유권 정당화의 근거로 차용하기 시작하자 관측통들은 중국 법적 전략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적 태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법적 논증에서조차 일관성을 결여한다면 그 국가가 제시하는 전략적 비전을 세계가 수용하도록 설득하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 전략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과거를 이용해 현재를 정당화하려 할수록 미래에는 더욱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같은 폭발력 있는 이슈에서 역사적 주장과 국제법 그리고 지정학적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전례 없는 전략적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전략적 침묵을 고수하고 협상 가능한 의제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는 따라서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 심리와 정치적 셈법 그리고 국제법적 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략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험대입니다. 동시에 비선형적 갈등의 시대에는 말과 침묵이 글로벌 체스판에서 동등한 무게를 지닌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